안녕하세요. 이번 신촌영어 겨울 캠프 중급 9회차 강의를 맡은 유니스트 한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DP를 다뤄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시간에는 이제 DP, 기본적인 DP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랩색 문제도 다루고 또 DP 테이블을 역추적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트리 DP 이런 주제들을 다뤘었는데 이런 식으로 DP에는 세부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세부 주제들 중에서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비트 DP와 덱 DP입니다. 이 비트 DP는 이제 비트 마스크 DP라고도 불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알아볼 거고, 이제 지난 시간 LCA 강의 때 또 피드백을 받는데, 네, 역시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의 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슬라이드를 더 자세하고 그림도 많이 넣고 글도 많이 적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록 저 비트 DP랑 덱 DP가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은 그림이 많으니까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강의를 진행해 볼 거고요. 이번에도 많은 피드백 바라겠습니다. 피드백을 많이 주셔야지 이제 제가 어떤 점을 또 개선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비트 DP입니다. 이 비트 DP는 비트마스크 DP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비트마스크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트와 관련된 연산을 많이 사용하고 먼저 비트 연산자가 무엇인지 비트마스크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야 비트 DP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비트마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먼저 컴퓨터가 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죠? 바로 이진수로 이렇게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자리를 우리는 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트 연산자라는 거는 이 모든 비트에다가 각각 연산을 취하는 연산자를 비트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연산자 이름은 비트낫이에요. 그래서 원래 낫 연산자의 경우에 0을 1로, 1을 0으로 바꿔주는 연산자였잖아요. 근데 이 비트낫은 여기다가 비트낫 연산자를 취하게 되면 이 1을 0으로, 0을 1로 각각의 비트를 바꿔주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비트에 적용이 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비트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이 비트 연산자에 어떤 종류가 있냐를 물어보신다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연산자들이 바로 비트 연산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회색 연산자들의 경우에는 비트 연산자는 아닌데 비트 연산을 할 때 함께 자주 쓰이는 연산자들이라서 함께 이제 목록에다가 뒀고요. 자, 그러면은 이 비트 연산자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으로 시프트하는 비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두 칸 시프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두 칸을 옮기는데 왼쪽으로 삐져나온 비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해주고요. 오른쪽에 비어있는 비트들은 0을 채워줍니다.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삐져나온 비트들은 삭제를 해주고 왼쪽에 0을 채워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오른쪽 시프트의 경우에는 0을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비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여기가 1이면 여기를 1로 채워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리스매틱 시프트라고 하는데 아리스매틱 시프트 이거 말고도 로지컬 시프트라는 것도 있어요. 로지컬 시프트는 여기가 무슨 비트든 간에 그냥 0으로 채워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저희는 어차피 여기 왼쪽에 있는 부호 비트 사인드 인티저에서 부호 비트를 나타내잖아요. 이 비트가 0인 경우만 그러니까 양수거나 0인 경우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무조건 0으로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 엔드, 비트 OR, 비트 XOR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두 개의 값을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비트 엔드를 취해주면 각각의 비트를 엔드 시켜서 둘 다 1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의 경우에 0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트 5R의 경우에는 네, 마찬가지로 두 수를 입력 받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고 둘 다 0일 때 0이 되는 이런 연산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냐? 지금 이 값을 x, 이 값을 y라고 할게요. 그럼 y의 비트가 0인 부분을 봐요. 이 0인 부분은 x의 비트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가 항상 0이죠. 왜냐면 0이랑 무언가를 AND 취했을 때는 항상 0이니까. 반대로 y의 비트가 1인 경우에는 x의 비트가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내려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y를 일종의 필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x에서 보고 싶지 않은 비트들을 전부 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0으로 맞춰주고 나면 x에서 그 위치에 있는 비트들은 걸러지게 되고 남은 비트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트의 일부분을 가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를 마스킹한다, 마스킹이 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트 마스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OR 연산에도 마찬가지로 Y에서 비트가 1인 부분은 전부 결과가 1이 되고요. 비트가 0인 부분은 X의 비트가 그대로 내려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 XOR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 값을 이렇게 적고 Y 값을 이렇게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두 값의 XOR 값은 이렇게 두 비트가 같은지 다른지를 볼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두 비트가 다르다, 그러면 1을 적고, 두 비트가 같다, 그러면 0을 적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x랑 y가 있을 때, 이 y의 비트가 0일 때는요, x의 비트가 그대로 내려와요. 근데 y의 비트가 1일 때는 이 x의 비트를 뒤집어 줍니다. 반전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비트 연산자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이게 대체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 어떤 연산에 유용하냐,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거예요. 뭐 한 0부터 5까지 있는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0, 1, 4 이런 집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0부터 5까지를 이 비트의 위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 1, 2, 3, 4, 5 다섯 번째 비트까지 이렇게 있고 각각의 비트마다 이 원소가 집합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거예요. 그래서 속해 있으면 1, 그래서 0과 1은 속해 있으니까 1을 적어주고 2와 3은 속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는 0을 적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집합이 어떤 하나의 수에 대응이 된 거죠. 하나의 이진수의 정수에 대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합을 뭔가 복잡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정수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장점은 이 비트 연산자들을 이용하면 집합에 대한 연산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집합의 교집합이다. 그러면은 이 비트 AND를 사용할 수 있고요. 두 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려면 비트 OR, 그리고 어떤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려면 이 비트 낫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연산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i번째 비트 구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x가 다시 0, 1, 0, 1, 1이라고 하면은 이거의 세 번째 비트, 이제 0, 1, 2, 3, 세 번째 비트를 볼 거예요. 이 비트가 1일까요, 0일까요?를 볼 건데, 그럼 첫 번째로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주고 나면 AND를 취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0이 될 거고 세 번째 비트만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0이면 i번째 비트는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이 결과값이 0이 아니면 여기에 뭔가가 있다. i번째 비트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면 i번째 비트가 0인지 1인지가 나온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i번째 비트를 이제 첫 번째 위치로 0번째 비트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만큼 시프트를 해주면 이제 0,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이 0000, 1이랑 마스크를 씌워줘요.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주면 이 비트만, 이 첫 번째 비트, 0번째 비트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1인지 0인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 마스크가 지금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을 왼쪽으로 3번 시프트한 거예요. 그래서 X랑 1을 왼쪽으로 I번 시프트한 거랑 이 마스크를 씌워서 이게 0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X를 이제 I번 시프트해서 I번째 비트를 0번째 비트로 끌어내린 다음에 여기다가 1이랑 마스크를 씌워서 이 비트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번째 비트를 0과 1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i번째 비트를 1로 설정하는 것부터 볼게요. 이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x에다가 i번째 비트를 1로 설정하기 위해서 그냥 5r을 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으로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x가 이렇게 있고 여기 세 번째 비트를 또 0으로 설정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줍니다. 자, 이렇게 씌워주고 나면 나머지 위치는 그냥 x 값이 그대로 내려오게 될 거고요. 이 위치만 이제 0으로 마스킹이 되겠죠. 그럼 이 마스크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01000을 비트 낫을 취해준 거예요. 이거에다 비트 낫을 취해준 값이 됩니다. 그래서 i번째 비트를 0으로 설정하려면 x and not 1 shift i 이런 식으로 1을 i번 shift 한 게 이 값이고 여기다가 비트 낫을 취해서 이런 마스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마스크를 x에다가 적용해 주시면 네, i번째 비트를 0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x의 i번째 비트가 원래 1이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되고 x에서 i번째 비트를 그냥 뺀 값을 계산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래 i번째 비트가 0이었다. 그러면은 i번째 비트를 1로 설정할 때 x 더하기 1 shift i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네, 이것도 자주 쓰이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x의 마지막 n비트를 구하는 연산입니다. 이 마지막 n비트는 이제 마스킹을 이런 식으로 마지막 3비트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씌워주면 되겠죠. 이 00111은 어떤 값이냐면 01000에서 1을 뺀 값이에요. 네, 그래서 x의 마지막 n비트를 구한다. 그러면은 x랑 1을 이제 왼쪽으로 n번 시프트한 거에서 1을 뺀 값을 AND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시켜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n이 이제 뭐 1이다 그러면은 어, 이 마스크의 값은 이제 1이 돼서 x and 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n이 2다 그러면은 1을 n번 시프트한 게 이제 2잖아요. 네, 4잖아요. 그래서 4 빼기 1 해서 3. 3은 이제 이진수로 표현하면 011이니까 00011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두 비트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7 뭐 이런 식으로 세 비트를 구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i번째 비트를 반전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씌워줄 건데 마스크가 아니라 여기다 XOR을 취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비트는 그대로 내려오는데 이 1이 설정된 비트만 반전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X, XOR, 1 Shift I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 연산자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이 연산자들을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마지막 n비트를 구할 때 있죠. 1을 왼쪽으로 n번 시프트 한 다음에 1을 빼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괄호가 없었다면 이 마이너스가 이 시프트 연산자보다 먼저
오게 돼요. 그래서 1을 n번 시프트한 거에서 1을 뺀 게 아니라 1을 그냥 n-1번 시프트한 값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괄호를 꼭 쳐주셔야 되고요. 또 비슷한 예로는 이제 x를 마지막 두 비트를 구했는데 이게 0이랑 같은지 판별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비교 연산자가 이 AND 연산자랑 비교했을 때 이게 먼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버려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이렇게 잘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뭐 이런 비트낫이 제일 먼저 온다든지 뭐 그런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정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괄호를 쳐주는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 연산자와 비트 마스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 비트 연산을 이용해서 비트 DP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DP 문제들을 푸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대표적인 비트 DP 문제인 웹환원 순회 문제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유명한데요. 영어로는 traveling salesman problem 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TSP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도시 N개랑 도시를 잇는 길이 방향 그래프 형태로 주어져요. 그리고 이제 길마다 가중치가 보여져 있어요. 이때 어떤 판매원이 한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도시를 전부 방문하고 다시 원래 도시로 돌아올 건데 이제 어떤 도시를 두 번 이상 방문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도시를 한 번씩만 방문하고 원래 도시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때 이 판매원이 방문하는 경로의 최소 비용이 얼마냐를 묻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 판매원이 0번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5번 도시를 거쳐서 2번 도시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4번 도시 가서 3번 도시, 다시 0번 도시로 돌아오는 이런 경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경로의 비용은 이 거치는 도로들의 가중치의 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NP 컴플리트 문제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최적화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NP 하드 문제고, 어떤 K가 있어서 K보다 작은 비용의 순회 경로가 존재하느냐를 묻는 문제가 NP 컴플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당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n을 굉장히 작은 값으로 줬죠. 16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줬습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경로가 하나의 루프를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을 한 도시로 고정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는 시작점을 0번 도시로 고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도시를 거치는 경로를 생각한 다음에 이제 그 경로에서 마지막 도시에서 0번 도시로 돌아가는 가중치까지 더해주면 그게 순회 경로의 비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n이 작기 때문에 브루트 포스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나이브한 접근으로 백트래킹을 통한 완전 탐색을 시도해 볼 거예요. 이 백트래킹이라는 건 일종의 현재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능한 다음 상태들을 재기적으로 방문해주는 느낌의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가 이렇게 0번 도시에서 시작해서 1번, 5번 도시를 거쳐서 4번에서 끝나는 이런 경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4번에서 나가는 간선들을 보면은 0번, 1번, 2번, 3번 도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0번과 1번은 이미 방문한 도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문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문한 도시들을 이렇게 비지트 배열로 관리를 할 거고 또 이제 4번 도시에서 재기적으로 2번 도시를 방문하고 3번 도시를 방문해서 모든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지나온 경로의 비용을 알고 있어야지 순회 경로의 비용을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0번으로 돌아가는 도로의 가중치까지 더해서 순회 경로의 비용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지나온 경로에 대한 어떤 비용도 함께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값을 저장을 하면서 백트래킹을 하면 모든 경로를, 순회 경로의 비용을 알 수 있는 거고, 이때 모든 경로를 탐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종의 도시에다가 어떤 순서를 주는 거죠. 도시의 순열의 경우의 수가 같기 때문에 n 팩토리얼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16이 아무리 작은 수라고 해도 16 팩토리얼은 굉장히 큰 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총 14자리의 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백트래킹으로 풀 수는 없어요. 이만큼의 경우의 수를 다 방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최적화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찰을 하느냐. 이제 백트래킹을 진행하는 중간 과정을 보면, 이런 중간 상태를 보면 앞으로의 경로를 설정하는데 불필요한 정보가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4번 도시에서 다음에 방문할 도시를 볼 때 뭘 봤죠? 바로 비지트 베어를 봤죠. 그래서 0, 1, 5, 4번 도시는 이미 방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2, 3번 도시만 방문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그 말은 이제 지금까지 방문한 도시를 어떤 순서로 방문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백트래킹의 경우에는 이 순서가 대기 스택에 저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로를 탐색하는 거고,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 줄 건데, 현재까지 지나온 도시의 집합, 그러니까 0, 1, 5, 4번 도시를 지났다라는 정보랑, 그리고 현재 도시, 마지막으로 방문한 현재 도시의 순서상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면은 이 상태를 나타내는 경로의 수가 많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0, 1, 5, 4번 순서대로 방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로도 있을 수 있어요. 0, 5, 1, 4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가능성을 하나의 상태로 압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압축이 됐냐? 바로 이제 현재까지 지나온 도시의 집합은 이제 각각의 도시가 집합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의 n제곱이 되고, 현재 도시는 이 n개의 도시 중에 하나니까 n이 돼서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16을 대입해보면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백트래킹을 하다가 추가로 관리해야 되는 값이 있었잖아요. 바로 코스트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죠? 이 어떤 경로에, 지금까지 지나온 경로의 비용이었죠. 근데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경로에 대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경로 중에 최소 비용을 갖는 경로, 그런 최소 비용만 저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저장을 해주면 이제 모든 도시를 방문했을 때 마지막으로 방문한 도시가 예를 들어서 3번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3번까지 가는 최소 비용에다가 3번에서 0번으로 가는 가중치까지 더해서 순회 경로의 최소 비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 대한 경로의 최소 비용을 어떤 DP 테이블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DP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DP 테이블을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비짓 집합의 모든 도시를 방문하고, 그러니까 0, 1, 5, 4번 도시를 방문했다는 정보랑 i번 도시에 도착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4번 도시에 방문했다라는 정보, 이 정보에 대해서 그 경로의 최소 비용을 DP 테이블에 저장할 겁니다. 근데 비짓 집합이라고 했는데 이 집합은 아까 비트 마스킹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1, 5, 4번을 방문했다는 거는 이제 0번째, 그리고 1번째, 그리고 4번째, 4번째, 5번째 비트가 1인 이런 수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P 테이블은 뭐 복잡한 자료 구조 사용할 거 없이 그냥 2차원 배열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DP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한 도시가 4번 도시인데 이 4번 도시를 방문하기 직전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전 도시는 일단 이 전체 방문한 도시 중에서 4번 도시를 제외한 이 세 도시 중에 하나일 거고, 그리고 또 이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도시가 직전 도시다. 그러면 이 도시에서 4번 도시로 가는 경로가 있어야겠죠. 경로가 아니라
이 간선이 있어야겠죠. 도로가. 네, 그래서 지금 입력을 받을 때 WJI가 0이면 간선이 없다, 도로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 도로의 가중치로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WJI가 0이 아닌, 그러니까 도로가 존재하는 모든 J에 대해서 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I번 노드고 여기가 J번 노드가 되는 거죠. 이런 모든 J에 대해서 돌아보는데 이 4번에 도착하는 최소의 경로를 구하는 거잖아요. 최소의 비용인 경로. 그러면 5번에 도착하는 최소 비용에다가 이 5번과 4번을 잇는 이 도로의 가중치를 더해요. 이렇게 가중치를 더하면 이 경로의 최소 비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J를 가능한 모든 도시에 대해서 돌아보면, 그래서 그 모든 도시에 대해서 최소값을 취해주면 결국 전체 경로의 최소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DP식을 정확히 어떻게 코드로 쓰냐면 일단은 이 4번 정점을 제외한 4번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을 나타내는 집합을 찾아야겠죠. 그게 비지트 집합에서 i번째 비트를 그러니까 i번째 도시, 이 4번 도시를 뺀 게 되니까 1을 i번 시프트한 요 값을 뺀 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지트 집합에서 i번 비트만 0으로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도시가 J번 도시라고 했으니까 이 직전 도시가, 그래서 J번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서 J에서 I로 가는 이 경로의 이 도로의 가중치 WJI를 더해서 이 값들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면 DP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조건이 딱 하나 더 있는데 그 비지트가 I번과 J번을 모두 포함하는 집합이어야 되잖아요. 둘 다 방문을 했으니까. 그래서 I번째, J번째 비트가 1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준 다음에 이 DP식을 계속 네, 반복문을 통해서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DP식을 구했는데 이 DP 테이블을 도대체 어떤 순서로 채워야 되냐라는 의문점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 비지트 값을 0부터, 그러니까 공집합부터 2의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까지 그냥 플러스 1씩 더해가면서 증가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for문 하나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 될까요? 이제 이 DP식을 뜯어보면 어떤 방문한 정점 집합에 대해서, 방문한 도시 집합에 대해서 DP식을 세울 건데 이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한 DP 값에 의존을 하죠. 그 말은 이제 이 DP 테이블을 채우는 시점에 있어서 이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한 DP 값이 이미 구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집합들을 비트로 표현해 봤을 때 이제 전체 이 집합이 110011이 되고 이 안에 015 집합이 100011이 될 텐데 이러면 부분 집합에 대한 이 값이 항상 더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원래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만 부분 집합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원소들 있잖아요. 이런 위치에 있는 비트만 1과 0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위치는 비트가 다 똑같고 이런 부분만 1과 0으로 달라지는데 1이 0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집합의 값이 항상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말은 이 DP 테이블을 채우는 시점에 있어서 이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한 DP 값들은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채우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이 순서를 고려하기 번거로우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할 수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그냥 탑다운 DP를 짜도 돼요.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탑다운 DP를 짜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DP식을 그대로 재규식으로 때려 박는데 이미 구했던 DP 값이 있는 문제가 들어오면 다시 계산하지 않고 기존에 저장해둔 값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DP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시간 복잡도의 경우에는 이제 상태의 경우의 수가 앞서서 2의 n제곱 곱하기 n이라고 했는데 각 상태마다 이 이전 정점으로 가능한 이 제2 정점으로 가능한 게 최대 n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n을 한 번 더 곱해줘서 2의 n제곱 곱하기 n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시간 복잡도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P 테이블을 다 채우고 나면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3번 정점에서 끝난다 하면 여기서 0번 정점으로 돌아가는 이 가중치를 더해줘야 전체 순회 경로의 비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이제 전체 집합에서 이제 마지막 도시가 0부터 n-1까지인 모든 경우에 대해서 d 전체 집합 2의 n제곱 마이너스 1 i에다가 w i 제로를 더한 값, 이것들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웹하는 순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판 채우기라는 문제고요. 격자판에 세로 크기 n과 가로 크기 m이 주어집니다. 이때 이 격자판을 2 곱하기 1 크기 도미노로 채우는 경우의 수가 얼마인지 묻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DP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문제일 텐데 이 n이 2인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특정 위치까지 격자판을 채웠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다음에 채울 수 있는 도미노가 이렇게 세로로 하나를 놓는 것과 가로로 두 개를 놓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DP 값을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 세로에다가 놓을 수 있는 도미노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별의별 희한한 모양으로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DP로 간단한 식의 DP로 풀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완전 탐색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일단 도미노를 가장 윗줄부터 채워나갈 거예요. 윗줄부터 점점 채워나갈 거고 윗줄의 가장 왼쪽부터 채워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글 읽는 순서대로 채우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칸에 도미노를 놓을 수 있는 방향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놓을 수도 있고 수직 방향으로 놓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원하는 방향으로 빈칸에 도미노를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수평 방향으로 놓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다음 칸으로 갔을 때 이 칸은 이미 앞에서 놓은 도미노 때문에 공간이 차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미노를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수직으로 놓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평으로 놓는다. 이런 식으로 놓다가 여기는 이제 또 수평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격자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으로 놓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도미노를 채워나갈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때 이 도미노를 채워나가는 순서를 어떤 수직과 수평의 배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걸로 인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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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수직이다 라고 하면 이 과정을 여기다가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할 수 있죠. 수평으로 놓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놓고 수평으로 놓고 하다가 수직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수평을 놓을 차례가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 도미노를 놓는 배열을 이런 수직과 수평의 배열로 대응을 시킬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이제 놓아야 되는 도미노의 수가 총 nm 칸을 도미노 칸 수가 2이기 때문에 nm 나누기 2를 해서 이만큼의 도미노를 놔야 되고요. 각각의 도미노에 대해서 수직과 수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2의 nm 나누기 2 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죠. 물론 이런 경우들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삐져나온다든지 하는 이유로 놓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나올 거예요. 지금 nm이 14 곱하기 14니까 한 200 정도 가까이 될 거고 그러면 2의 100승인데 이 중에서 몇 개를 걸러냈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좀 줄이는 최적화를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관찰을 해봅시다. 다음에 도미노를 채우려는 위치가 i번 칸일 때, 그러니까 지금 칸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0, 1, 2, 3 해갖고 nn-1까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이때 다음에 도미노를 채우려는 위치가 여기 있는 i번 칸일 때, 그 앞에 있는 칸들은 전부 채워져 있다는 얘기가 되죠. 왜냐면 이제 빈 칸들은 전부 도미노를 수평으로 놓거나 수직으로 놓거나 하는 식으로 채워줬으니까. 그래서 이전 칸들은 전부 채워져 있고, 그리고 i에서 i 플러스 n번 칸은,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칸들은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전 도미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침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처럼 침범이 안 돼서 그냥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칸들은 여기 지금까지 채운 이 도미노에 의해서 침범당할 거리가 안 돼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칸들은 전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i에서 i 플러스 n번 칸이 채워진 패턴만 알면 그 앞에 있는 칸들은 전부 채워져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칸들은 전부 비어 있다.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상태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의 경우의 수가 얼마일까요? 일단은 이 시작점인 i가 위치할 수 있는 칸이 총 nm개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 i에서 시작해서 총 m개의 칸을 보는데 폭이 m이니까 이 각각의 칸이 이렇게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침범을 당해서 채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2의 m제곱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온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이제 14를 또 대입을 해보면 14를 대입해보면 아까 구했던 2의 100제곱보다 훨씬 작은 값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번에도 DP식을 정의해 볼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DP 테이블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그것조차 생각하기가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봤던 문제들은 DP가 현재 상태로 올 수 있는 이전 상태를 알 때에 대한 문제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또 2x m 타일링 문제를 가져올 건데 이 문제를 풀 때 2xi라는 부분 문제를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채우는 경우의 수로 DP 테이블을 정의했죠. 이게 되는 이유는 이 상태로 오기 직전 상태를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으로 채운 도미노가 이렇게 세로 도미노일 때 그 직전 상태는 i-1번째까지 채운 상태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채운 도미노가 이렇게 가로 도미노 두 개일 때 이럴 때는 직전 상태가 i-2번째까지 라는 게 되니까 이 dp식은 이렇게 di는 di-1 더하기 di-2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전 상태를 알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경우의 수로 정의를 해도 dp식이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이 도미노가 차지하고 있는 칸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패턴을 아니까 어떤 칸이 채워져 있는지를 알고 이 앞에 칸들이 전부 채워져 있다는 걸 알고 이 뒤에 칸들이 전부 비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칸들이 채워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아는데 그걸 알아도 마지막에 놓은 도미노가 어떤 도미노인지 알아내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i번째 칸을 놔야 되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수직으로 놨는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놨는지 그걸 알아내기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우리는 그 대신에 다음에 놓을 도미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i번째 칸에 수평으로 놓을 수도 있고 수직으로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미노를 놓고 나면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DP 테이블을 이 현재 상태를 만드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현재 상태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그 이전 상태들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요. 대신에 현재 상태에서 최종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를 DP 테이블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남은 칸들을 이렇게 남은 칸들을 어떻게 채우는지 그 경우의 수라고 정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채운 칸들은 이미 채웠으니까 무시를 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채워질지 그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했을 때 장점은 DP식이 다음 상태에 의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기서 도미노를 이렇게 수평으로 놨을 때 나머지 칸이 이렇게 남겠죠. 여기가 뭐 지금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나머지 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와 여기서 수직으로 놨을 때 나머지 칸을 이제 모양이 좀 달라지겠죠. 이 나머지 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결국에는 이 칸까지 포함해서 전체 남은 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와 같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DP 테이블은 이제 우리가 보통 0번째에서 시작해서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채우잖아요. 왜냐면 이전 문제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다음 문제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DP 테이블을 역순으로 채워줘요. 이렇게 역순으로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DP 테이블을 역순으로 채우거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메모이제이션을 쓴 탑다운 DP를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DP 테이블을 정확히 어떻게 정의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DP식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P 테이블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i번 이전 칸까지 도미노를 놨고, 그러니까 다음에 봐야 될 칸이 i번째 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m개의 칸이 스테이트의 패턴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이 스테이트는 마찬가지로 비트 마스크를 이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0번째 비트라고 보고, 이렇게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해서 n-1번째 비트까지 이거를 스테이트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채워져 있으면 1이다. 그리고 비어 있으면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패턴으로 채워져 있을 때 남은 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채워진 이 칸들을 도미노로 어떻게 채울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이 칸들을 어떻게 채워나갈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DP 테이블을 세웁니다.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식을 세우기 전에 이 베이스 케이스가 뭔지를 볼까요? 베이스 케이스는 앞으로 채워나갈 칸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칸이 다 채워진 경우겠죠. 즉, i는 mn일 때가 됩니다. 이 경우에 i 칸이 요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는 여기서부터 m개의 칸인 이 칸들의 상태가 될 거고요. 여기는 격자를 벗어난 칸들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렇게 영역이 차지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채우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0일 때 이제 모든 칸이 채워졌기 때문에 1을 리턴을 하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0이 아닐 때 경우의 수는 없다, 0이다 라고 리턴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DP식을 이제 마저 세워봅시다. 그럼 총 3가지 경우를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i번 칸이 이미 채워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i번 칸이 지금 그림에서는 비어 있는데, 만약에 도미노가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어서 이 i번 칸을 이전에 있는 도미노가 침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i번 칸이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도미노를 추가로 놓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미노를 놓지 않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도미노를 추가로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빈 칸의 영역은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고, 따라서 경우의 수도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스테이트가 좀 바뀌는데요. 원래는 이제 i번부터 시작을 해서 초록색 영역을 보기 때문에 스테이트의 0번째 비트가 이 위치에 있었고,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는 원래 0, 1, 1, 1, 0, 0, 1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 i 위치가 시작 위치가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넘어갔기 때문에 스테이트의 0번째 비트도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해요. 0, 1, 2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새로운 스테이트는 이렇게 1, 1, 1, 0, 0,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치가 비어 있으니까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스테이트는 이 기존 스테이트를 한 칸 한 칸 오른쪽으로 시프트한 모양이 되겠죠. 자,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 di 스테이트는 이제 i 플러스 1번째에서 시작을 해서, 왜냐면 그 앞에 칸들은 전부 채워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오른쪽으로 한 칸 민 상태, 이 상태와 경우의 수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I번 칸이 비어 있는 경우예요. 채워져 있는 경우를 봤으니까 이제 비어 있는 경우를 볼 건데, 그런 경우에는 도미노를 수직으로도 놓을 수 있고 수평으로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으로 놓은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와 이제 앞으로 채울 칸의 경우의 수와 수평으로 놓은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합하면 이 빈칸을 이제 I번 칸과 나머지 칸들을 포함해서 빈칸에 도미노를 놓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등호가 아니라 플러스는 기호를 사용할 거고요. 왜냐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더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수직으로 놓을 수 있는 경우부터 봅시다. 어떤 경우에 수직으로 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I번 칸이 비어 있어야 되고 그 아래 칸도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래 칸은 지금 초록색 영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칸들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I번 칸의 도미노를 수직으로 놓을 수 있는지를 판별할 때는 그냥 이 I번 칸이 비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이제 I번 칸이 원래는 이 위치에 스테이트에 0번째 비트가 있었는데, 이 I번 칸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서 스테이트의 0번째 비트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 사실은 아까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한 칸 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에다가 도미노를 채우잖아요. 이렇게 채우고 나면 이 위치가 스테이트의 n-1번째 비트인데 이 위치가 이 칸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n-1번째 비트를 1로 설정을 해준다. 그래서 OR 연산을 취한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스테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번 칸에 도미노를 수평으로 놓을 수 있는 경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언제 놓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I번 칸은 당연히 비어 있어야 되고요. I 플러스 1번 칸도 역시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I 플러스 1번 칸이 이미 비어 있다고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I번 칸이 맨 오른쪽 칸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도미노가 수평으로 놓아도 격자판 밖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따져주시고요.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나면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봅시다. 일단 I번 칸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으니까 스테이트를 오른쪽으로 한 칸 시프트 해주는 건 동일하고요. 이제 또 이 칸을 지금 수평으로 놓은 도미노에 의해서 채웠기 때문에 이 새로운 스테이트의 0번째 비트가 1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OR을 취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P식이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코드로 한번 알아보면, 자, 이렇게 첫 번째 경우가 I번째 칸이 이미 채워져 있는 경우였죠. 이건 어떻게 판별을 하냐? 이제 I번째 칸이 스테이트의 0번째 비트이기 때문에 이 0번째 비트가 1인지 0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랑 비트 마스크를 씌워줬죠. 이게 0번째 비트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비트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직으로 놓을 수 있는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0번째 비트가 I번째 칸이 비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state and 1에다가 not 연산자를 취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놓을 수 있는가를 판별을 할 텐데 이거는 일단 맨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i를 m으로 나눈 나머지가 n-1이 아닌지 이것부터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n-1이 아니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수평으로 놓을 수 있는가를 볼 텐데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의 0번째 비트와 1번째 비트, 첫 번째 비트가 둘 다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 마스크로 11, 그러니까 3을 11 이진법으로 표현한 게 3이죠. 그래서 비트 마스크로 3을 씌워주면 이 두 비트가 0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0일 때 이제 둘 다 빈칸이 되기 때문에 수평으로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DP식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DP 테이블을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역순으로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그 탑다운 DP를 사용해서 재기적으로 메모이제이션을 활용해서 채워주시면 이제 이 DP 테이블을 전부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D0, 제로가 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한 칸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앞으로 이 남은 빈 칸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까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비트 DP로 웹환원 순회 문제와 격자판 채우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이번 강의의 주제들이 뭔가 강의를 딱 한 번 듣고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난이도의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앞서 다룬 문제들이나 여기서부터 앞으로 다룰 문제들이 저도 한 번에 이해를 해서 푼 건 아니고 여러 번 복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따라오기가 버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한 번에 쭉 이어서 들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문제 하나가 끝날 때마다 그 문제를 직접 구현해보고 이제 구현하다가 모르겠으면 또 제가 유튜브 디스크립션에 코드를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를 보면서 공부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아, 이제 BTDP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들 때 다시 돌아와서 이 덱DP 강의를 마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문제 격자판 채우기가 어렵다, 아직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시정지를 누르고 구현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덱DP 강의를 마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덱DP는 뭐냐? 일단 Q라는 자료 구조가 있죠. 모두가 아는 그 Q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이 Q는 어떤 리스트가 있고 이 리스트의 왼쪽에서 원소를 삽입하거나 오른쪽에서 원소를 제거하는 연산이 있는 자료 구조예요. 그리고 이 덱이라는 거는 이 Q를 확장한 느낌인데 이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원소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덱을 이용해서 어떤 구간에 대한 최소값을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최소값을 관리하는 과정을 어떻게 또 DP에 적용을 시킬까? 그거를 이번 강의에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최소값 찾기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n개의 수 a1부터 an까지가 주어지고요. 보시면 n의 범위가 상당히 커요. 이제 주어져 봤자, 보통 크게 주어져 봤자 10만, 30만, 아니면 최대 100만까지도 주어지는데 500만이라는 범위는 뭔가 n이 크니까 빡세게 최적화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i번째 위치에서 끝나는 길이 l인 구간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예요. 이제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준비해 뒀는데요. l은 5이고 이제 i가 이 위치일 때 이렇게 길이가 5인 구간을 생각할 수 있죠. 이 구간의 최소값은 바로 이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최소값을 모든 i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럼 i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구간이 인덱스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벗어난 인덱스들은 무시를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최소값만 구해주는 느낌으로 네, 이 값이 구간의 최소값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총 4가지 접근을 해볼 건데요. 이제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아쉽게도 시간 초과가 나는 풀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다룰 주제인 덱을 사용하는 풀이고 이 덱을 사용하면 빠르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구간의 최소값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저번에 배웠던 세그먼트 트리 자료 구조예요.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접근은 구간 최소값을 관리하는 세그먼트 트리를 사용한다 라는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구간 최소값을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로그 n이죠. 그리고 구간의 개수가 총 n개가 있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n 범위가 굉장히 커요. 500만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로그 n만 붙더라도
시간 초과가 나게 돼요. 그래서 더 빠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 구간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구간을 여기서 시작해서 점점 오른쪽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옮기다가 이 구간 안에 있는 원소들을 보는 거예요. 이 원소들을 집합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구간을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길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새로운 원소가 딱 하나 추가가 되고 기존 집합에 있던 원소 하나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에 추가하는 쿼리와 집합에서 원소를 제거하는 쿼리가 필요하고요. 또 이 집합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어떤 순서가 있는 셋이나 멀티셋을 사용하면 좋겠죠. 이 셋이랑 멀티셋은 내부적으로 이진 탐색 트리를 이제 셀프 밸런싱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사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합의 원소들 간의 순서가 있고 최소값도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소들의 중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셋보다는 멀티셋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뭐 굳이 셋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원소의 인덱스를 같이 묶어서 순서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인덱스끼리 전부 다르기 때문에 셋의 중복된 값이 들어갈 수가 없죠. 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멀티셋을 쓰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하여튼 간에 이 멀티셋에 원소를 추가하고 제거하고 최소값을 쿼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멀티셋을 관리하는 원소의 개수가 L개니까 각각 로그 L의 시간이 걸려요. 네, 그리고 구간의 개수는 N개니까 총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L이 되겠죠. 이제 L은 N보다 작은 값이니까 아까보다 시간 복잡도가 줄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이 L도 N과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해서 이 셋이랑 멀티셋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진 탐색 트리가 굉장히 구현이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복잡도로도 여전히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멀티셋을 사용하는 풀이를 좀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큐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선순위 큐도 마찬가지로 연산당 뭐 로그 n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자료 구조인데 이 멀티셋은 내부 구현이 느리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우선순위 큐는 어떤 최소 힙, 최대 힙 이런 것들의 구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상수 커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구간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겼을 때 원소를 추가하는 것과 삭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추가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삭제를 할 때 원하는 원소를 제거하는 게 어렵다라는 점이 있어요. 왜냐면 우선순위 큐는 이제 항상 최소의 원소만 보여주고 그것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관찰을 하냐면 원소를 지금 당장 제거할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원소가 빠지더라도 이거를 우선순위 큐에서 삭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최소값을 구했더니 구간 밖에 있는 원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이 원소의 인덱스를 같이 관리를 해줍니다. 이 원소의 인덱스를 같이 관리를 해주면 자 이제 나중에 여기서 최소값을 구했는데 이 인덱스가 구간 밖에 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 값을 그냥 빼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레이지하게 나중에 구간 밖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때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 q 안에 있는 최소값이 이제 이 구간뿐만 아니라 요 구간뿐만 아니라 요 밖에 있는 값들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값이 지금 우선순위 q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최소값을 찾으면 일단 이 값이죠. 근데 이 값은 인덱스가 이 구간의 시작점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 말은 이 구간에 없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 안에 없으면 이 값을 제거하고요. 또 그 다음 최소값을 볼까요? 그 다음 최소값이 여기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의 시작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 최소값은 이제 여기 있는데, 이 값은 이제 구간 안에 있죠. 그러니까 구간의 시작점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네, 이 값은 이제 구간의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 값을 출력을 해주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간 안에 있으면 출력하고, 네, 그리고 구간 안에 없으면 반복해서 제거를 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이를 우선순위 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왜냐면 이제 우선순위 큐에서 뭔가 반복적으로 빼기 때문에 각각의 구간마다 커리 시간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뭔가 반복적으로 빼는 과정이 많이 들어가면 그 구간의 커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복적으로 빼는 과정이 적게 들어가면 구간의 커리 시간이 빨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각 원소마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원소가 우선순위 큐에 최대 한 번 들어간다. 왜냐면 이제 여기 구간에 새로 추가할 때 최대 한 번 들어가죠. 그리고 각 원소가 우선순위 큐에서 최대 한 번 빠진다. 왜냐면 이제 구간을 점점 옮기면서 레이지하게 뺀다고 했는데, 한 번 빠진 원소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들어가려면 이 구간이 오른쪽 끝점이 여기에 닿아야 되는데, 이미 구간은 이 오른쪽에 있죠.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돌아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우선순위 큐에서 빠지면 다시 우선순위 큐에 들어올 일이 없고 최대 한 번 빠진다 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 구간에서 빠진 원소는 다시 구간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면 각 원소마다 우선순위 큐에서 원소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과정이 최대 한 번씩 있으니까 로그 n만큼이 들고, 이제 또 구간마다 최소값 커리가 어, 네, 5원이 드니까 결국 시간 복잡도는 총 n 로그 n이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우선순위 큐가 상수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의도한 풀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의도한 풀이는 아닌데 그래도 시간 안에 통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이 문제를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덱으로 풀어볼 건데, 덱 말고도 이 우선순위 큐로도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로도 한번 제출을 해보세요. 이것도 이제 최적화를 잘 하면 문제가 시간 안에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의 주인공인 덱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관찰을 한 가지 더 할 건데요. 이제 구간을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점점 오른쪽으로 밀어나간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 요 값이지만 다른 값들도 이제 나중에 뒤에 있는 구간에서 내가 최소값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나중 구간에서 절대 최소값이 될 수 없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소를 빨간색으로 하나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게 왜 나중 구간에서 최소값이 될 수 없을까요?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오른쪽에 있는 원소를 하나 더 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AI라고 하고 여기를 AJ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i보다 j가 큰 이제 j가 오른쪽에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을 밀면서 볼 때 이 AI가 구간에서 언제 빠지는지 그 시점을 알 수 있겠죠. 또 AJ가 구간에서 빠지는 시점을 알 수 있는데 AI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구간에서 먼저 빠지게 돼요. 그 말은 이 AI가 구간 안에 포함된 동안은 AJ도 구간 안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AI가 AJ보다 컸다면 항상 이 AJ도 같이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AJ가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는 최소값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작은 값이 항상 구간에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AI랑 AJ가 같아도 이 AI 대신에 AJ를 최소값으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 AI는 그냥 이 최소값 후보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AI가 AJ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후보에서 제외시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값 후보들을 관리해주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최소값 후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요 까만 원소들은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제 더 작고 더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파란색 원소들은 오른쪽 아래에 뭔가 작고 네, 더 작은 원소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 후보를 파란색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럼 인덱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값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오른쪽에 더 작은 값이 있었다면 네, 이거는 이미 후보가 될 수 없는, 후보에서 탈락한 원소가 됐을 테니까요. 그래서 인덱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값이 무조건 증가해야 된다 라는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소값 후보를 어떻게 갱신을 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간을 계속 밀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구간을 미는 과정을, 구간을 늘리는 과정이랑 구간을 왼쪽에서 줄이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서 먼저 구간을 오른쪽으로 한 칸 늘릴 때 최소값 후보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자, 일단 이 구간에 최소값 후보가 이렇게 구해져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소를 추가하겠죠. 근데 이 원소가 이렇게 추가되고 나면은 왼쪽에 있는 최소값 후보들 중에서 이 원소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후보가 될 수 없게 되는 그런 원소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 원소보다 큰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소보다 크고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최소값 후보가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 원소도 이 원소보다 크고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최소값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 원소를 추가할 때는 그 원소보다 더 큰 값들을 이제 최소값 후보에서 제거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최소값 후보가 이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남겠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를 시킨다면 이번에 이 원소보다 큰 최소값 후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최소값 후보를 빼주지 않고 그대로 이 원소를 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추가되는 원소 이상인 최소값 후보는 단순히 큰 것뿐만 아니라 같은 값도 이제 제외를 시키는 거죠. 전부 후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구간을 왼쪽에서 한 칸 줄일 때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해당 칸에 최소값 후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서 있으면 지우고 없으면 내버려두는 그런 느낌으로 줄여나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왼쪽에서 한 칸 줄일 건데 여기는 최소값 후보로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구간을 줄이더라도 최소값 후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칸 더 줄이게 되면 여기 이 값을 삭제하게 되는데 구간에서 이 값은 최소값 후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후보에서 지워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소값 후보 목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양 끝에서 원소를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구간을 한 칸 늘렸을 때 이 원소를 추가하기에 앞서서 이 원소보다 큰 값들을 제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원소보다 큰 값이 이렇게 오른쪽에 몰려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원소를 이렇게 쭉쭉 삭제하고 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다가 원소를 하나 추가한다 이런 연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왼쪽에서 줄여나가는 과정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최소값 후보를 그냥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맨 왼쪽에서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록을 덱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양 끝에서 원소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연산이 있는 자료 구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간 최소값은 이 덱의 왼쪽 원소가 되겠죠.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 최소값 후보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니까 덱의 왼쪽 원소가 구간 최소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간을 점점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 증가시키고 이제 또 왼쪽에서 한 칸 줄이는 식으로 한 칸씩 밀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칸씩 밀어가면서 모든 구간에 대해서 네, 최소값 후보를 관리하는 풀이를 봤는데요. 이 풀이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제 우선순위 큐에서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방법과 같이 지금 뭔가 반복적으로 빼주는 그런 원소들이 있죠. 근데 이 원소들도 결국은 각 원소가 대개 최대 한 번만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원소가 추가될 때 한 번 들어가고 또 각 원소가 댁에서 최대 한 번 빠집니다. 왜냐면 최대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빠지냐, 이제 새로운 추가하는 원소가 작아서 후보에서 탈락하거나, 그러니까 이 새로 추가하는 원소가 지금 이 후보보다 작아서 이 값이 최소값 후보에서 탈락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구간을 왼쪽에서 줄이는 경우, 구간을 여기서 왼쪽에서 줄여갖고 이게 후보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서 덱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덱에 원소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게 이제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다가 추가를 하고 제거를 하는데 그게 비고의 원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상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소값 커리도 덱의 왼쪽만 확인하면 돼서 그냥 상수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전체 시간 복잡도는 이제 모든 원소가 최대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빠지니까 비고의 n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n이 크기 때문에 n 로그 n이 아니라 여기서 로그를 떼야 되는 그런 최적화가 필요한 문제였고요. 이렇게 덱을 통해서 로그를 떼는 풀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덱을 이용해서 DP를 어떻게 푸는지, DP 문제를 어떻게 최적화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연쇄 워터파크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n 범위가 10의 5제곱까지예요. 10의 5제곱이면 이제 10만인데 이거는 뭐 그냥 n log n 풀이도 충분히 통과될 정도의 크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연쇄 워터파크는 덱 DP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들로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앞서 알아본 이제 최소값 찾기 문제랑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져와 봤고요.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은 역시 덱DP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n까지 번호가 붙은 징검다리가 있고 징검다리마다 정수 KI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들이 징검다리가 있고 이 왼쪽부터 1번부터 n번까지 적혀 있어요. 네,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징검다리에서 시작을 해서 징검다리를 중복 없이 원하는 만큼 밟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징검다리, 여기 두 번째 징검다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중복 없이 막 뛰어다닐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징검다리 사이를 이동하려면 거리가 d 이하여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는 3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칸 이상 뛸 수는 없고 이렇게 3칸, 네, 지금 여기 번호가 2번이고 3번, 4번, 5번이잖아요. 그래서 5 빼기 2는 3이니까 이렇게 최대 3칸까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뒤로 돌아가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밟는 징검다리에 적힌 정수의 합을 최대화하는 게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관찰을 할 수 있냐면 이 밟는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고 밟는 징검다리만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징검다리를 밟는지 알면 그 징검다리에 적힌 수들만 더해주면 되니까. 근데 어떤 관찰을 하냐면 어떤 징검다리를 밟는 경로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이런 빨간색으로 선택된 이런 경로가 존재하면 이 징검다리를 그냥 왼쪽부터 순서대로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이거를 그냥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밟는 걸로 쭉 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가능할까요? 왜 가능하냐면 이게 밟는 경로가 이렇게 막 꼬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웃한 징검다리 사이의 거리는 결국에 D를 넘지 않을 거예요. D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D를 넘었다면 중간에 확 멀리 점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가 없죠. 아무리 복잡하게 꼬여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웃한 징검다리 사이에 거리가 g 이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연속해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밟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그냥 왼쪽부터 순서대로 밟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주고 문제를 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웃한 징검다리의 거리가 d 이하가 되도록 징검다리를 선택하는 문제로 생각하면 이제 단순한 DP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DP식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바로 이제 i번째 징검다리에서 끝나는 경로의 비용으로 정의를 하겠죠. 이 i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끝나는 경로의 비용은 여기로 도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점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길이 1짜리 점프가 있고 2짜리, 3짜리, g가 지금 3이기 때문에 최대 3짜리 점프까지밖에 못하죠. 그래서 각각의 점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값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 값이 있고 또 여기서 이 값이 있겠죠. 그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니면 이렇게 점프를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길이 1짜리 경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이 1짜리 경로의 경우에는 그냥 KI를 그대로 갖다 써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점프가 한 칸, 두 칸, 세 칸 중 하나인 경우에는 이 중에서 EI 값이 최대인 것. 그래서 J가 이 I-D에서 I 사이의 범위에 있겠죠. 왜냐면 점프 길이가 G 이하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값들에 대해서 EI의 최대값을 구하고 거기다가 KI를 더해준 거. KI는 이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이 징검다리니까 이 징검다리의 값도 같이 더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 중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그대로 구현하려면 시간 복잡도가 ND가 들어요. 왜냐, 지금 이 목적지로 선택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총 N개가 있고, 각각의 N개마다 점프할 수 있는 그 앞 징검다리들이 D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중 반복문으로 이 DP 값을 채워주면 ND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한 가지 관찰을 또 할 수 있어요. 이제 바로 EJ를 구간 I-D에서 I에서 선택한다는 점. 이제 이 구간이 뭔가 익숙하죠? 길이가 D이고 I에서 끝나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덱을 사용해서 이 I-D에서 I 범위에 E의 최대값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여기가 I라고 하면, 이 위치가 I라고 하면 이 앞에 3개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E의 최대값을 구할 거죠. 네, 그래서 이 E의 최대값을 역시 마찬가지로 덱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면 최대값 후보가 이번에는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네, 아까는 이제 문제가 최소값 문제였으니까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됐지만 이번에는 이제 더 큰 값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덱이 관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앞 문제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번에 덱에 추가되는 값이 뭔가 직접 배열의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 EI 값은 이 앞에 있는 덱의 최대값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이 EI 값을 갱신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갱신된 EI 값이 구간에 또 추가되고 이 구간에서 이 원소는 이제 삭제가 되고 이 원소가 아니라 이제 이 위치에 있는 이 값이 삭제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덱에 추가되는 값이 배열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계산된다 라는 점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전부 동일해요. 그래서 그냥 덱으로 관리해주면 된다. 최대값 후보를 관리해주면 된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시간 복잡도는 마찬가지로 이 덱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이 결국은 피고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피고의 n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소값 찾기 문제와 연쇄 워터파크를 통해서 덱 DP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얘기가 더 있네요. n 범위가 이제 엄청나게 크지 않으니까 nlog n 풀이도 통과가 된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세그먼트 트리를 써도 되고 셋 멀티셋, 우선순위 q 구현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앞문제 최소값 찾기에서 세그먼트 트리와 셋 멀티셋 풀이가 시간 초과가 나서 구현을 못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문제에서 이제 구현을 해보셔도 됩니다. 네, 우선순위 큐 구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심심하면 한번 짜보세요. 이것도 구현 연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연습 문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출석 문제인데요. 역시 이제 주제에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문제들은 비트 DP고 아래쪽에 있는 문제들은 덱 DP 관련 문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위에 있는 두 개 문제는 덱 DP가 아니라 그냥 덱을 사용하는 문제예요. 이 밑에 두 문제가 덱 DP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앞서서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문제에 대해서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강의를 완전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비트DP의 경우 계단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이제 웹환원 순회처럼 어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비트DP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성원 문제,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디스크립션에다가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다가 간단한 아이디어를 적어 놓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넷모넷모랑 타일 놓기 문제는 격자판 채우기 문제처럼 이제 어떤 격자에서 진행을 하는 문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격자를 글 읽는 방향으로 보면서 비트 상태를 관리하는, 비트 마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넷모넷모는 이제 비교적 격자편 채우기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타일 놓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까를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덱 문제들은요. 일단 이 파일럿츠 문제도 되게 유명한 재밌는 덱 문제 중 하나고 이건 이제 구간이 길이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지가 않은 대신에 이 구간을 이제 점점 오른쪽으로 늘리거나 점점 왼쪽으로 줄이는 과정은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왼쪽으로 늘어나거나 오른쪽에서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구간을 어떻게 잡는지는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직접 생각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아무튼 간에 이 파일럿 문제도 재밌는 덱 DP 문제고, 대홍수 문제,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네, 제가 유니코드라는 그 유니스트 내부 경시대회가 있어요. PS 경시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출제를 한 문제고요. 네, 이것도 파일럿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구간을 점점 오른쪽으로 늘리거나 점점 왼쪽에서 줄여나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안의 값을,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최소값인지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가 그냥 덱을 사용한 문제고, 파일럿 문제는 역시 n이 큰데 대홍수 문제는 n이 크지 않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세그트리나 아니면은 뭐 멀티셋을 사용해도 되고 우선순위 큐를 사용해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덱DP 문제 중에서 이 모잉 더 론 문제가 그나마 풀 수 있을 문제일 거예요. 가장 풀기 쉬운. 왜냐면 지금 이 연세 워터파크랑 아이디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연세 워터파크 문제를 조금만 변형하면 이 모잉 더 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은 새 문제입니다. 이거는 덱을 관리하는데 이제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가 이제 좀 달라져요. 단순히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최소값, 최대값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로 남겨둘 거고, 아이디어를 따로 적어 놓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요리 강좌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요리 강좌라고, KY에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출석 문제에 추가를 할까요? 이따 생각을 해보고 추가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석 문제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뒤에 슬라이드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